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탄핵 심판 추가 변론과 형사 재판에까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헌재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에는 3명의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제 일단 이 세 분이 좀 증인 추가로 채택된 거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발표하기 3일 전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 증인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가 3일 만에 다시 번복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헌재 신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약간의 그 손상이 좀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한덕수, 홍장원 그리고 이제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 심리를 하기로 한 것은 저는 그나마 절차적 정당성과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주 매우 필수 불가결한 이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홍장원 차장은 지금 굉장히 지금 헌재 심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첫 번째 이 체포조에 대한 명단을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뭔가 이 간단한 이야기를 보좌관들을 계속 시켜가지고 4번의 이른바 업데이트되는 이 메모를 작성했다. 그리고 원본은 폐기했다. 그다음에 이제 CCTV의 동선조차 물론 이제 물론 이제 국정원 내에서 관사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최초 진술과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르고 또 헌재 심리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이 이런 메모에 대한 좀 적절성을 지적하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또 본인이 증언을 합니다. 이런 과정도 놓고 봤을 때 만일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심리가 없고 추가 증인에 대한 그 신문이 없이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20날이라도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이 매우 다행스럽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 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과정에서 한 총리가 아직도 국회에서 답변한 것 외에는 헌재에서 답변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 총리가 과연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과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2인자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조지호 청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병 중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 체포조 투입과 관련한 그다음에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조지호 청장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꼭 들어봐야 한다. 물론 진술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날의 추가 심리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일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될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요청인데 이분이 그동안 국회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다.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그 찬성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부서 소위 서명하는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 진술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번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차 변론 2월 11일 있었던 7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부서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세 사람이 나중에 이 추후에라도 서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제처가 이 법제 업무 편람이라는 요건을 보면은 여기에서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한덕수 총리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본인 측에 유리한 증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엊그저께 조태용 그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다,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2번의 전화통화한 사실 그리고 또 메모를 받아 적기 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전화통화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단지 그걸 받아 적었다고 하는 시간에 CCTV상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정원에서 그 헌법재판소가 요청한다면 그렇다면 이 CCTV를 그 자료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들이 지금 나온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진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하긴 할 텐데 과연 홍장원 1차장의 이 진술의 신뢰성을 흔드는 것으로 과연 이 체포자 명단의 존재 이것 자체를 또 흔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출석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에 대해서 어쨌든 위치 추적에 대한 명단을 확인을 요청받은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명단이 홍장원 전 1차장이 가지고 그 기록했다고 하는 명단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과연 얼마만큼 이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심증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목요일에 있을 10차 변론이 목요일에 있는 것인데 마침 또 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날짜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라고 지금 헌재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떤 판단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뭐 아직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서 이 평의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 준비 기일이거든요. 20일이. 그렇다면 변론 준비 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형사재판의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어떤 쟁점 사안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사실상의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그 변론 준비 기일 또는 지금의 현재의 변론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미 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체가 다 그 형사재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기일을 지정한 이상 그 기일을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의 변경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사정의 변경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헌재가 물론 이제 그 추가 이제 지정을 이제 10차를 했긴 했지만 예. 왜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박절한가라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가운데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까지 포함해서 겨우 9명 받아줬습니다. 이 9명 가운데 2명은 국회 소추인단과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받아준 건 7명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첫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준비 기일이라고는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헌재 심리에는 굉장한 관심을 쏟아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준비 기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이른바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헌재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단심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만약 그렇다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차가 진행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뭐 최후 변론 나가서 이제 3월에 선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한두 차례 정도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로 증인 채택과 그다음에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의 어떤 심리 연기 같은 경우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헌재가 조금 이제 그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이제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 이제 대행 입장에서 자꾸 최근에 이제 뭐 뭔가 저 독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평의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최선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의 어떤 그 행사되는 측면에서 그래야지 사후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할 수 있는 동의성 부분도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비상계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고리를 밝혀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더니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뇌피셜이다. 이거는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뇌피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 망상소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노상원 씨가 소위 이 전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는데 민간인입니다. 그 민간인이 비상계엄 직전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만나서 대화 나눴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역인 정보사령관과 또 그 밑에 있는 주요 장교들을 어떤 햄버거 집에서 불러가지고 회동도 여러 차례 했던 사실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이것이 무슨 망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과정 중에 12.3 그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번의 문자를 보내고,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조태용 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2월 3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출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를 개인사를 예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사가 뭐냐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명태균 씨가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구속 기소가 된 사안, 이것이 과연 오비 일학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을까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확인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명태균 씨가 11월 달에 이미 명태균 씨의 황금, 소위 황금폰이라고 하는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눴던 SNS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명태균 씨에 대한 이런 이 수사 진행 과정들이 아무런 이번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지난 2달 동안 명태균 씨가 기소되고 난 이후에 2달 동안 검찰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이 관련자,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번 있긴 했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고 하는 수많은 내용들 속에 있었던 주요 정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참고인 조사라도 받았습니까?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나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 검찰이 이제 중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 뭔가
이거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 깊은 내막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뇌피셜이다 또는 망상소설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략 수정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법상 내란죄를 원래 탄핵소추 안에 있다가 그걸 뺐잖아요. 충분히 이걸 빼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그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진행을 놓고 보니까 이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으니 갑자기 명태균 특검법을 야육당 명의로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명태균 게이트를 쉽게 말해서 지금 내란죄가 빠진 이 탄핵 정국에서 뭔가 불씨가 꺼져가고 있으니까 그 동력으로 좀 사용하려는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그동안 왜 명태균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좀 약간 탄핵에 대한 동력이 꺼지고 약간 장외 여론이 지금 그 보수 우파 쪽에서 굉장히 요번의 불길처럼 타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저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꺼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그동안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그 창원지검 면회가면서 황금폰을 입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여기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연결시킴으로써 뭔가 지금 약간 동력이 꺼져가고 불씨가 사그라 들어가는 이 탄핵 정국에 저는 또 하나의 좀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그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그 전화 통화 이런 것이 어떤 이 계엄의 트리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이런 것들은 팩트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해서 그 이루어지고 입증이 되는 거지. 이게 그 진술 한두 개 그게 바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공상 과학 소설이고 이것이 뇌피셜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반박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탄핵 심리는 탄핵 심리고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 게이트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계엄의 어떤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까지 아주 뭐 과대망상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탄핵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약간의 그 불안정성을 좀 야권이 반영하는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국조 측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계엄군이 이제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일부 전력을 한 5분 48초 정도 차단을 했다. 이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이 이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한 것이다. 국회 기능 마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영상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시간을 보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실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적법성과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다시 한번 그 심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시간 떼어놓고 보면은 이미 국회가 계엄을 해제 의결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미스였는지 아니면은 좀 과잉 대응이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는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국회 의결 해제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간대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걸 과도하게 좀 접근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거 해제가 된 이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그 단전이 있었던 것이 12월 4일 01시 한 01분 정도부터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그 본회의장에서 그 해제 의결이 된 것이 01시 01분경입니다. 그렇다면 저 당시에 군인 계엄군들은 본회의장에서의 해엄 상황을 몰랐던 것이고요. 다시 한 5분 48초 뒤에 이 그 국회 직원들이 저 계엄군들에게 좀 전에 이 계엄이 해제됐다. 그러니 다시 빨리 전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사정을 해서 한 5분 48초 뒤에 다시 전원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계엄군들의 행위는 계엄이 그 해제된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이 해제를 막기 위해서 단전 단수 중에서 단전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 명확한 것이고요. 곽정근 사령관이 12시 00시 한 40분 45분 경에 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김현태 특임 단장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불과 한 15분 뒤에 이 단전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전 행위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의도가 명확한 것이고 그것이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어떠한 행위보다도 우선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CCTV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다. 확증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이다.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거리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요. 의원들도 이러한 어떤 장애에 참석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의 과도한 선동이 이미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면서 국민들께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 국민의힘이 스피커를 대신 자처하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기각이 되든 또는 인용이 되든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그 대한민국을 두 쪽 내는 사실상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자꾸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런 그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같이 내고 계시는데 정말로 민주당 때문입니까? 민주당에서 행했던 사안들, 예를 들면 지금 계엄을 탄핵을 말씀하시고 예산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합법적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적 테두리 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신 것이지 지금 민주당 때문이라고 탓해서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민주당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공당이 해야 할 역할인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지금 한 권의 책을 쓰고 있다. 이 말만 봐서는 이제 곧 복귀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당의 혼란만 부추긴다라고 반박을 바로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한다는 거, 그리고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추측에 대한 어떤 동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이미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 전 대표가 복귀한다고 또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을 겪을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앞서 나간 생각 같고 한 전 대표가 지난 2달간의 이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니 탄핵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조기 대선 얘기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건 전 정치에서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자들 SNS 정치, 페이스북 정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한다 하더라도 여권에서의 여러 가지 쓰임새 있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이 더 추가된 거지 한동훈 대표가 온다고 갑자기 없던 갈등이 또 생기겠습니까? 분열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다는 2달 동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은 또 민심을 들었으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정치권에 오려면은 비에 젖었으면 좀 장작이 마를 시간을 갖고 들어와야지 젖은 상태로 들어와서 갑자기 불 피우려다 보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들어와라 들어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는 뭐 의사일 수는 표현의 의사일 수는 있으나 저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책도 썼고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북에 글을 올린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제는 본인의 몸풀기가 끝나서 들어올 때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저 구체적인 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2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탄핵 심리가 아마 막바지를 치닫는 그때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복귀를 선언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가지고는 뭐 여권에서는 너무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